2017년 일본의 하늘에서 태양이 사라지고 수천 개의 불창이 떨어진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한반도는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인들은 금은용의 머리에 올라타 세계의 중심으로 향한다. 이 충격적인 예언은 최근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무려 100여 년 전 한 헝가리 성직자가 남긴 기록 속에 등장한 내용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두 번의 불의 심판, 그리고 1945년 8월 조선이 주권을 되찾는 순간까지 미리 보았다고 전해진다는 점이다. 그의 이름은 버이 베테르, 헝가리의 백작이자 가톨릭 성직자 외교관이었던 그는 당시 유럽의 왕실과 교황청으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직관과 점성학, 예지몽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고 전해졌고, 어린 시절부터 전쟁과 제국의 몰락을 암시하는 기이한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고 한다. 그가 16살이 되던 해 한밤중 방안을 가득 채운 눈부신 빛 속에서 천사의 모습을 보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유럽은 두 번 불타오를 것이며 수많은 왕관이 빛 속에 떨어질 것이다. 너희 조국 또한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당시에는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훗날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패전과 함께 무너졌다. 수백 년 동안 이어지던 왕국과 국경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 일로 인해 버이페테르는 단순한 성직자가 아니라 미래의 조각을 미리 본 사람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영향을 남긴 곳은 유럽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시 서양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작은 나라 조선이었다. 1899년부터 그는 교황청의 임무를 수행하며 중앙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 중국과 일본을 여행했다. 그는 동양의 오래된 전통과 종교, 왕실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수많은 나라 가운데 유독 조선에 대해서만은 설명하기 힘든 집착에 가까운 호기심을 드러냈다고 한다. 처음 부산 앞바다에 도착하던 날 그는 배 위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고 기록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맥 위로 희미한 흰빛이 퍼졌고 그 빛은 마치 거대한 새가 날개를 펼친 그처럼 한반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 땅은 겉으로는 조용하고 가난해 보인다. 그러나 땅 아래에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거대한 힘이 잠들어 있다. 사람들은 조선을 변방이라 부르지만 나는 이곳에서 미래의 중심을 보았다. 페테르는 이후 여러 차례 조선을 찾았다. 궁궐과 사찰을 방문하고 시장과 항구를 걸었으며 관리와 학자뿐 아니라 평범한 백성들의 삶까지 세심하게 관찰했다. 그리고 1902년 마침내 고종 황제를 아련하게 된다. 당시 대한제국은 러시아와 일본 청나라와 서구 열강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겉으로는 독립국이었지만 나라 안팎에서는 이미 일본의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었다. 고종 앞에서는 버이페테르는 한동안 말을 아꼈다. 그리고 창밖에 남쪽 하늘을 바라본 뒤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고 전해진다. 남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이 땅을 삼킬 것입니다. 처음에는 종이 위에 약속을 빼앗고 다음에는 왕의 목소리를 빼앗으며 마지막에는 나라의 이름까지 지우리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은 이곳에 멈추지 않고 한반도를 발판 삼아 대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가 말한 남쪽의 태양은 일본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불과 3년 뒤인 1905년 일본은 을사약을 강요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다. 그리고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통해 대한국은 국권을 잃었다. 이후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를 거쳐 중국 대륙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페테르가 고종에게 남긴 또 하나의 말도 전해진다. 유럽과 아시아의 강대국들은 이 땅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륙과 바다가 맞닿는 문이며 북방과 남방이 교차하는 길입니다. 한반도를 차지한 자는 동아시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완전히 지배하는 자는
결코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곳에 백성들은 땅보다 강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선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양의 나라의 진짜 모습을 알리기 시작했다. 당시 유럽에서 조선은 낙후되고 폐쇄된 나라로 묘사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브이페테르는 조선의 역사와 예절, 종교, 지리, 백성들의 생활을 직접 관찰해 책으로 남겼다. 1906년 헝가리어로 출간된 그의 책은 곧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번역되었고 유럽의 귀족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런 조선을 동정의 대상으로 그리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침략과 가난 속에서도 자존심과 질서를 잃지 않은 고귀한 민족으로 묘사했다. 그런 책에서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 나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이처럼 가난과 졸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조선인은 가진 것이 적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는다. 또한 그는 부산의 미래를 특별히 언급했다. 언젠가 파리와 베를린에서 출발한 국제열차가 대륙을 가로질러 한국에 도착할 것이다. 그날 부산은 세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첫 번째 문이 될 것이다. 당시에는 허황된 상상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는 조선이 대륙과 해양을 잇는 거대한 교통과 문명의 교차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1907년 브이페테르는 도쿄에 머물며 일본의 정세를 관찰했다. 일본은 승승장구하고 있었다를 일전쟁에서 승리했고 조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아시아의 새로운 제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많은 유럽인은 일본을 동양해 성공적인 근대 국가로 찬양했다. 그러나 브이페테르는 다른 미래를 보았다. 그 일기에는 일본의 통치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전해진다. 그들은 조선의 군권을 장악하고 학교와 신문을 통제하며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조선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다. 일본은 조선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려 하겠지만 이 민족의 기억은 그 어떤 칼보다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그는 일본이 조선에서 저지른 폭력과 억압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날의 만행은 하늘에 기록될 것이며 그것을 목격한 백성들의 피 속에도 남을 것이다. 일본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겠지만 이미 그 순간 패배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기록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등장한다. 신은 불의 창을 2번 내려 태양의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첫 번째 불창이 떨어지면 백성들이 울 것이며 2번째 불창이 떨어지면 왕국마저 침묵할 것이다. 그 뒤 닫혀 있던 조선의 문이 다시 열릴 것이다. 훗날 사람들은 이 2개의 불창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 폭탄으로 해석했다. 첫 번째 불창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떨어졌고 2번째 불창은 8월 9일 나가사키를 불태웠다. 그리고 8월 15일 일본은 패전을 선언했다. 더욱 귀한 것은 그가 날짜까지 남겼다는 주장이다. 조선은 45년에 8번째 달 잃어버린 이름과 주권을 되찾게 될 것이다. 실제로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45년 8월이라는 문장은 그의 예언 가운데 가장 섬뜩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브이페테르가 세상을 떠난 뒤 그가 남긴 여러 권의 일기와 예언서는 행방이 묘해졌다고 한다. 일부는 교회가 보관했고 일부는 전쟁 중분실되었으며 나머지는 존재 자체가 그러던 1977년 헝가리의 한 오래된 성당 창고를 정리하던 중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다. 상자는 먼지와 거미줄에 뒤덮여 있었고 금속 자물쇠는 심하게 녹슬어 있었다. 안에는 1902년부터 1928년 사이에 작성된 여러 권의 일기와 지도, 별자리 도표가 들어 있었다. 일부 페이지는 불에 그을려 있었고 문장 사이에는 라틴어와 헝가리어 정체를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뒤섞여 있었다. 상자 뚜껑 안쪽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동쪽이 새로운 주기를 시작할 때 기록을 열어라. 이 자료들은 이후 헝가리의 국가 기록기관으로 옮겨졌고
오랜 기간 연구와 보존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제유권이었다. 제유권. 후반부에는 100년 뒤 조선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장이 있었다고 한다. 그 기록에서 보이페테르는 일본의 오야마에 머물던 어느 날 다시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고 적었다. 나는 잠들지 않았으나 꿈을 보았다. 100년 뒤에 도시에는 사람이 사라졌고 거리의 모든 얼굴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나라들은 문을 닫고 서로를 의심했다. 배는 항구에 멈추고 시장은 무너졌으며 보이지 않는 공포가 온 세상을 하나로 묶었다. 이어 그는 이렇게 썼다. 2020년이 되면 세계는 새로운 주기에 들어간다. 오래된 질서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지만 그에부터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시작될 것이다. 정치와 경제, 문화와 종교의 중심이 흔들리고 서쪽에서 시작된 체제는 서서히 힘을 잃게 된다. 그리고 2027년에 이러면 그 균열이 절정에 달한다고 했다. 금은용이 잠에서 깨어나 불을 뿜을 것이다. 수천 개의 불창이 바다를 건너 태양의 땅으로 날아가며 숲은 타고 물은 막을 것이다. 태양은 금은 연기 속에 모습을 감추고 바다는 피처럼 붉어질 것이다. 그가 말한 금문용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중국이나 북방의 거대한 세력으로 해석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전쟁이 아닌 지진, 화산, 핵재난, 기후 붕괴를 상징한다고 본다. 그러나 기록은 계속된다. 7개의 숨겨진 불이 차례대로 일어나 서로를 삼킬 것이다. 나라들은 적과 동맹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늘은 낮에도 밤처럼 어두워질 것이다. 미리 깨닫지 못한 자들은 길을 잃고 자신이 믿어온 질서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2027년에 동아시아는 거대한 혼란에 빠진다. 일본의 도시들은 불과 연기로 뒤덮이고 바다를 사이에 둔 강대국들은 서로를 향해 무기를 겨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기록 속에서 한반도는 단순한 희생자로 등장하지 않는다. 태양의 땅이 어둠에 잠길 때 반도에는 하나의 빛이 남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 빛을 따라 모일 것이며 오래전 끊어진 길들이 다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2028년 세계의 중심이 이동한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세상의 중심은 더 이상 유럽과 대서양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동아시아와 시베리아 그리고 남쪽의 거대한 바다로 옮겨갈 것이다. 살아남은 자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풍요를 누리게 된다. 그때 가장 충격적인 문장이 등장한다. 한반도의 사람들은 용의 머리에 올라탈 것이다. 그들은 용에게 삼켜지지 않고 그 힘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백성들을 새로운 길로 이끄는 선구자가 될 것이다. 용의 머리에 올라탄다는 표현은 한국이 아시아의 거대한 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이 용의 새로운 질서를 주도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가 본 미래의 한반도에서는 오래된 경계가 점차 의미를 잃는다. 남쪽의 기술과 자본, 북쪽의 땅과 자원이 연결되고 수십 년 동안 끊겨있던 철도와 도로가 다시 열린다. 한반도는 더 이상 대륙의 끝도 바다의 변방도 아닌 세계를 잇는 중심축이 된다. 보이페테르는 특히 세 지역을 강조했다. 첫 번째는 인천이었다. 인천은 세계의 사람과 물자가 모이는 관문이 되고 중요한 국제적 결정이 내려진 도시가 된다고 했다. 두 번째는 한반도 동해안이었다. 그곳의 항구들은 러시아와 시베리아 북방의 자원, 시대를 연결하며 새로운 산업과 에너지의 중심으로 성장한다고 기록했다. 세 번째는 부산이었다. 대륙의 마지막 철로와 대양의 첫 항로가 만나는 곳. 그곳의 인구는 크게 넓고 세계의 상인과 여행자들이 모일 것이다. 부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 그가 젊은 시절 이미 예언했던 국제열차의 종착점과 정확히 연결되는 대목이다. 페테르가 생이 마지막 날 남겼다는 말도 전해진다. 나는 내 인생에 가장 강한 흔적을 남긴 조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 나라를 잡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땅에서 잠든 거인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속삭였다고 한다. 검은 용이 깨어날 때 불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용의 머리 위에 올라탈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이 기록들은 정말 100여 년 전에 쓰인 것일까? 금은용은 특정 국가를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전쟁과 재난이 뒤섞인 거대한 시대의 변화일까? 일본을 덮는 수천 개의 불창은 실제 무기일까? 자연재해일까? 그리고 한반도의 사람들이 용의 머리에 올라탄다는 말은 남과 북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을 뜻하는 것일까? 거의 페테로의 예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 속에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메시지가 흐르고 있다. 조선은 강대국 사이에서 사라질 나라가 아니며 일본의 지배 속에서도 정신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세계의 오래된 질서가 무너진 뒤에는 오히려 가장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의 예언에서 가장 두려운 장면은 일본이 불길에 휩싸이는 순간이 아닐지도 모른다. 진정으로 놀라운 장면은 모든 혼란이 끝난 뒤 세계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그 한가운데에 한국이 서 있는 모습일